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셈법, 온통 더하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합치고, 당을 합치고, 세력을 더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가 더해야 할 진짜 정치 이야기 넓고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에 우리 월요일의 식구들 한데 모이셨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거시적인 지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선거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대표님.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율이 예를 들면 50%냐, 60%냐, 뭐 30% 미치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 큰 틀에서 선거 결과는 많이 바뀌지 않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60%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2018년 지방선거가 딱 비슷했죠. 조기 대선.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진행이 되는 지방선거였는데 당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대통령 긍정률이 80%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월 27일 판문점에서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때 83%였고 2018년 선거 2018 직전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2018년 5월 첫 주죠. 그러니까 4월 마지막 5월 첫 주에 그러다 보니까 6월 달까지 가면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대통령 긍정률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역대급이었죠. 80% 돌파. 그리고 그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55.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 2018년 2월 첫 주 정도 되면 그때는 한 40% 초반 지금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정말로 50%를 훌쩍 넘는 예. 그 정도 당 지지도를 보여준다. 그것도 대통령 취임 초반에 지금 뭐 취임 1년이 안 된 시점에서의 국정 뭡니까 지지도 그러니까 긍정률 이것에 후광 효과에 힘입어 예. 그렇게까지 높아지면 그러면은 이제 사실 여당이 얻을 걸 다 얻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 주신 대통령 긍정률이 가지고 있는 후광 효과는 엄청 강하죠. 그렇군요. 그 MBS 조사,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026년 2월 2일에서 4일 만 18세 이상 1,003명 전화면접 조사 2월 첫째 주 조사인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평가가 63%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은 AR에서도 한 50% 중반, 그리고 전화면접은 60%뭐 안팎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갤럽 최근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예요. 여당 승리 44% 그리고 야당 승리 32%를 얘기를 했으면은 이게 굉장히 여당에는 청신호, 야당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김종혁 기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한 12% 포인트 격차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좀 국민의힘이 고전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전체적인 구도와 흐름 추세는 여당 프리미엄이 지금 분명하게 작동하고 있고 방금 김병식 대표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 지금 집권 8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국민들과의 허니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야당이 불리한 이유는 정권 안정론이 정권 견제론을 압도하고 있고 또 오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내란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 구도가 내란 심판론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여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야권에 확실히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적신호가 들어와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고요. 또 여전히 지금 보수 내전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권이 하나로 국민의힘이 하나로 똘똘 뭉치지 못하고 지금 집안 싸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그 여론조사에서 이런 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소개한 여론조사는 2월 3일에서 5일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갤럽 여론조사고요. 예, 오늘 소개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슈들을 하나씩 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보통 17개 광역 지자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7개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박정호 기자. 네, 지금 광주 전남 통합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광주 전남 이 특별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지자체장이 탄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곳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한을 제대로 주지 않는 통합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20조 원 지원한다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 발전 통합 5극 3특 이걸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특히 대전 충남은 지금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권한을 이 정도로 주면 통합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이번에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부산 경남 이쪽 같은 경우는 로드맵을 좀 길게 잡아놨어요. 이번에 당장이 아니라 내년 또 내후년 출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건 대전 충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초반에 뭐 김태흠 충남지사가 환영의 메시지를 내고 이랬던 것과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 예.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거 지방자치 할 수 있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이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그런 비용도 이런 거 정부가 대주는데 왜 대전 충남은 또 이걸 안 대주고 뭐 재량권으로 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걸로 해주냐. 뭔가 차별이 있다. 왜 광주 전남만 챙겨주고 우리는 안 챙겨주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중원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제가 궁금한 게 네. 그게 더 정부 지원을 받아내려고 하기 위한 전략적인 보이콧이냐 아니면은 아예 이번에는 선거를 대전하고 충남하고 따로 뽑는 게 국민의힘 우리한테 유리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추진 통합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발을 뺀 거냐 어느 쪽에 좀 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러 이제 구도상 또 뭐 여론조사 이런 것도 각 당에서 돌려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당장 합하는 거 이게 좋은 수가 아니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 앞에 언급한 것처럼 지금 여당 승리 의견이 야당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예. 중원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통합 이슈에 끌려 들어간 듯한 뭐 그렇게 되면 사실 여권 후보가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강훈식 비서실장 출마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에 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통합 이슈는 좀 배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예. 이건 사실은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는 있지 않았던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좀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게 예를 들면은 뭐 세종시를 만든다든지 뭐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영향을 좀 과거에 준 적은 있지만은 이런 행정통합은 한 번도 있던 일은 아니라서 이게 어떻게 좀 작용할까요? 보시기에. 그렇게 이제 논의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거는 이제 처음이고요. 광역 단위에서. 그렇게 됐을 때 호남이 지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호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후보들이 그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렀을 때 별로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제 필승 상황이 아니다. 그런 이제 판을 흔들 수 있는 어떤 통합이라는 이슈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광주에 계신 분들도 어차피 이제 고향은 전남이기 때문에 나도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되는 건데 그 핵심에는 사실은 지역 경제에 대한 지원, 그 발전, 요게 이제 확실한 거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충남과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으로 인한 그 수혜, 그것도 이제 매우 뭡니까? 뭐 단비와도 같겠죠. 다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지금 완전히 목마른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 같고요. 근데 광주하고 전남은 좀 다릅니다. 완전히 이게 아니면은 사실 지역에서 지역의 이제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버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예. 어떤 절박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사실 광주 전남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라면 지금 더군다나 그러면은 이거는 제 가설인데요. 그러면은 통합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호흡을 같이 맞출 수 있는 후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게 예. 가장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어떤 지원금이 어떻게 나오고 뭐 어떻게 되는데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이 지역에 물꼬를 터줄 수 있다라고 하는 후보가 갑자기 등장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확 유권자들 눈에 띌 수가 있죠. 대전 충남은 그 유권자들이 통합에 그렇게 아주 대단히 통합 여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우세한 네.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은 통합 여론이 우세한 데다가 가령 나는 대통령하고 호흡이 잘 맞아. 이러면 이제 폭발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지역 발전론 그리고 그게 이제 구현되는 방식이 누가 더 찐명이냐 뭐 이런 걸로 누가 더 이재명의 복심이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실제 선거판에서는 그렇게 이제 선거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김종인 기자. 네.
뭐 뒤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일단은 선거 이후로 네. 뭐 미뤄진 상황이잖아요. 그거 그 이후에 될지 안 될지도 봐야 되지만은 네. 그럼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호남에 그동안 공을 엄청 들여왔어요. 엄청 드렸죠. 엄청 들여왔는데 네. 이제 독자적으로 각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건데 네. 행정 통합이 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후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렇죠.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의 명운을 걸고 호남에 집중을 해왔어요. 예. 전국적으로 민주당과 경쟁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민주당, 그러니까 정청래의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권에 유리한 구도거든요. 하지만 광주, 전남, 호남은 민주당의 진보의 심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혁신당한테 우세하게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지 못하면 정청래의 민주당도 이긴 게 아닌 상황이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당이 되면 사실 정청래 대표랑 조국 대표가 합당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제1번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어떤 성적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한 명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합당을 하면 어쨌든 호남에서의 성적표는 우리가 다 사실상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합당이 안 됐다라고 하면 혁신당과 민주당 모두 호남에서 전력 투구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는 선거 연합 이런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혁신당 내부 여론조사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샘플 많이 돌린 비공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혁신당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7개 정도 박빙 우세 혹은 선전하는 거 다라는 여론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혁신당에서는 호남에 지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또 이제 누가 찐명이냐 지역 발전론이 되면은 이게 약간 그렇죠. 혁신당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결국은 현 상황에서 합당 추진은 어렵다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박정우 기자. 네. 이게 이제 맥락들이 좀 복잡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그 전주였죠. 그 이제 합당 추진 문건이 나오면서 이거 짜고 치는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다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하나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특검 추천에서 이제 변호사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쾌했다라는 이건태 의원의 얘기가 나오면서 네. 뭔가 이게 견제 심리가 세게 들어간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에 대한. 그렇습니까? 동력을 언급하신 두 가지 사안을 거치면서 상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가 좀 뒷받침해줘야 된다. 입법과제 빨리 처리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도 말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그 말 속에 뼈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지금 뭐 합당 얘기 가지고 아니면 다른 일 가지고 이렇게 시간 보낼 때가 아니야. 예. 국회에서 법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민생 챙기고 또 이제 관세 문제 해결하고 이래야지. 너무 답답해. 이 얘기를 사실상 국회를 향해서 했지만은 이게 사실상 민주당 여당을 향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 추천에서도 질타가 있었다는 전언이 전해졌지만 이번에는 공개적인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국회 여당 그러면 안 돼. 질타한 셈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쐐기를 박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일하는 거야. 법 만드는 거야. 이걸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 의총 과정 뭐 취재를 해보면은 20여 명이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당장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합당 반대도 있고 합당 나중에 논의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은 안 된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방송회 기준으로는 지금 사전 녹음이기 때문에 네. 약간 추후에 변동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합당은 어려워졌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김봉신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선거가 뭐 구도, 뭐 바람, 인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야권 분열이냐, 소위 말해서 여권 분열이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려고 했던 거는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12석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이지만 후보를 냈을 경우에 계속 이제 격전지에서 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 표가 민주당 범민주 진보의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보려고 한 건데 지금은 이제 다자구도가 확실해진 것 같. 물론 선거연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만은 다자구도가 지금 확실해진 거예요. 뭐 보수 진영도 지금 개혁신당도 현재 시점에서는 뭐 선거연대 안 한다라는 입장이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지금 현재 전망은? 그렇죠. 합종연행을 안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정당 후광 효과라든지 뭐 대통령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인물 경쟁력인데요. 방금 이제 말씀 주셨던 그 호남에서의 두 정당의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 구도에서 사실 지난번에 담양 군수선거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좀 경각심이 들었던 거죠. 들었던 거고 그렇게 따졌을 때에는 그 경우에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경선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나가는 그러니까 룰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거죠. 경선이 채 이루어지기 전에 내지는 경선이 이 어떤 그 동안에 이제 군수선거 정도 되면 그 동네에 좀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력이 강한 어떤 그런 국회의원이 어떤 자기의 이제 목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조국혁신당으로 입당해서 그렇게 해서 출마하는 경우에 상당히 이게 영향력이 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양 군수선거 제목으로서 나타났듯이 당선 가능성마저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정당이 간다고 했을 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예. 40%가 넘어가는 뭡니까? 이번에 뭐 갤럽이라든지 MBS 둘 다 마찬가지로 말씀 주신 방금 소개해드린 그 조사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0%가 넘는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하고 이제 단일화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때 민주당하고 그 새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었죠.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하고 20%대였습니다. 두 정당을 나눠 보니까 15% 18%였어요. 예. 합당한다고 하니까 비로소 30%가 됐던 그런 경우에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 2013년이었죠. 2014년이었죠. 지방선거 예. 앞두고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합당을 하지 않아도 민주당은 사실은 굉장히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지지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은 걱정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이삭줍기를 하듯이 기초단체장을 호남에서 가져가는 것 정도만 방어한다면 나머지는 국민의힘과 큰 싸움을 할 수 있는 격전지 전쟁을 해야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큰 영향은 아닌 걸로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합종 호남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좀 취재를 해보면은 사실 담양군수 선거 그 이후에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약진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지방선거 앞두고는 인재가 조국혁신당으로 안 가고 다 민주당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바뀐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고 또 지지세가 강하다 보니까 내가 정치하려면은 민주당에 가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과거 담양군수 선거 그 당시엔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을 치른 사람은 출마를 하거나 다른 정당에 이제 후보자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인재 방지법. 그런데 아예 컷오프가 될 경우에는 출마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뭐 민주당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컷오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게 호남에서는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보면서 큰 틀에서 저희가 이제 변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좀 얘기를 해보고 좀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과거의 지방선거들을 보면은 김종현 기자, 네. 이제 굵직굵직하게 좀 영향을 미쳤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실 그렇죠. 선거 앞두고는 뭐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네. 2010년에는 무상급식 논쟁, 그렇죠. 2018년에는 이제 아까 김봉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한반도 평화 뭐 이런 네.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조금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이번에도 역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행정 통합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권 입장에서 행정 통합 카드는 저는 꽃놀이패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야권에서 먼저 제기했던 의지였어요. 야권에서 우리 이거 지방 소멸 이거 대응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대전 충남 쪽에서 먼저 야권에서 하고 있던 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스피커 빅 스피커가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참 잘하는 정치인데 이걸 여권에서 확 끌어와서 여권의 의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지방 소멸 위기의 하나의 대안으로 메가시티 행정 통합이 머릿속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슈가 지금 행정 통합 우리가 아까 잘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대전 충남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반대해서 안 되면 이거는 제 생각엔 여권에서는 지방 소멸을 막을 대안을 여권에서 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냈는데 이거를 야권이 선거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서 발목을 잡아
라고 얘기할 거고 예. 잘 되면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야 음. 라고 되게 쉬운 프레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꽃놀이패를 던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호 기자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글쎄요. 지금 많이 이제 주목을 안 하는 부분인데 예. 한반도 평화 이슈가 또 불거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북미 대화의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죠. 네, 4월에 시진핑을 만나러 트럼프 대통령이 갈 텐데 그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만남이나 연락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사이에서 어떤 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지금 뭐 부동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내란 척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결국 막판에는 제일 큰 이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 남북 평화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면서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권에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이득을 봤던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그 이슈를 다시 한번 들고 나오면서 확실히 승리하겠다 이런 계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에 그 인도적 지원에 관련해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지금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북미 대화를 위한 어떤 뭐 사전 정지 작업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은 이거를 찬성을 할까요? 반대를 할까요? 이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김정은이 만나면은 예. 근데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김민석 총리와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의 문답 예. 과정은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군이 김정은 심기 보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 하냐 사과해라 뭐 이렇게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걸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 이슈가 이제 불거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글쎄요 이걸 뛰어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김봉신 대표님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제가 봐도 우리가 봐도 이제 변수인 거고 그 외에 만약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있다라면 정책적 변수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는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예. 저는 이제 몇 가지인데 사실 지난해 말에도 마찬가지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가장 큰 변수로 많은 분들이 이제 내란 정국이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예.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정국이 계속 유지되면 중도가 보수를 찍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중도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격전지에서는 많이 이제 바뀌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도가 보수를 찍을 수 없는 게 지금 내란, 요게 이제 더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란 정국이 해소됐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땐 부동산이 이제 떠올라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사실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데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에 대해서는 이 MBS 방금 그 소개해 주신 그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도가 60일이 나왔습니다. 60일이 나왔는데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응답자 중에서도 이게 50을 넘어요. 예. 이 정도 되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냐? 시장이 반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이제 뭐 경제나 부동산 다 심리인데 대중 심리로서 이 정도 여론이 조금 더 무르익는다면 그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인가? 그러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긍정률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하방 압력이었습니다. 20%대였어요.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긍정률이 대략 한 60 정도 흐를 때 그러면 외교에 대한 것은 요거보다 조금 좋은 정도, 60% 조금 넘는 정도였고요. 예. 부동산이 가장 낮았습니다. 20%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올라와주면 그러면 대통령 긍정률을 치고 더 올라가는 것인가? 거기에 방금 말씀 주신 외교에서의 한반도 문제, 한반도 평화 드라이버가 있으면 이거는 정말 대통령 긍정률이 60% 중반에서 시작해서 과연 70%를 넘을 수도 있는 건가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5월 9일이지 않습니까? 예. 5월 9일에 그 지방선거 직전 한 달 전쯤에 이게 만약에 성과가 안 좋으면 그러면은 야당의 공격도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양측이 여야가 후퇴가 없는 진정한 전면전 선멸전을 할 만한 이슈가 바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바로 서울과 인천 경기 이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의 승부에 아주 강탈을 할 수 있는 최대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소개시켜드린 MBS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부동산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론이 반반이었어요. 예. 47대 44 47대 44. 그래서 예. 오차 범위 내에서 근데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부동산 대책이 긍정 평가를 받는 거를 제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솔직히.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오차범위 내지만은 긍정 평가가 수치적으로도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눈에 띄는 건데. 자, 그럼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고 개별 격전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정부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정책적인 카드도 있고 또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그럴 때 이제 야당은 그나마 이제 정부의 실정을 좀 지적도 하고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뺄셈의 정치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내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지금 그 당내에서 지방선거는 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 측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지방선거를 외연 확장 없이 어떻게 이기려고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들었던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지난 대선 결과를 오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 대선 결과가 소수점 빼고 말씀드리면 49대 41이거든요. 예. 그래서 장동혁 측 지도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바닥을 쳐도 41이다. 선거 막판이 되면 지지층 결집한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랑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밀어내면서 우리가 뺄셈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비명 행사 공천했지만 총선에서 압승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기자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설전이 벌어지긴 하는데 이런 식의 논리 또 이야기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다. 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산토끼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집토끼, 코어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을 많이 모으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었어요. 예. 물론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 민주당의 그 정청래 대표도 그렇지만 정청래 대표보다 더욱 강하게 장동혁 대표랑 장동혁 대표의 그 측근들을 보면 중도는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예. 그 사석에서나 백브리핑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서 강성 지지층을 많이 뭉치게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진짜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주에 약간 해프닝 같은 게 있었는데 박정호 기자. 네.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윤호개인을 내세워가지고 선거 치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절연하는 건가?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입장 변화 없다. 같은 날 또 나왔어요. 그리고 전한계 씨는 갑자기 또 뉴스에 나와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당에서는 이렇게 좀 우리랑 거리를 두고 하지만은 우리한테 열심히 해달라고 했어. 뭐 이렇게 뭐 이게 좀 엑스맨 아닌가? 이건 말을 안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쪽과 절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든 간에 국민들이 판단할 때 절연했구나, 손절했구나 이런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그냥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 우리가 이른바 이제 내란 세력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과도 이제 선거도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확실히 끊어냈다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전한기 씨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과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이미 다 뭐 사과했다. 그러니까 대표의 그 언어, 대표 할 수 있는 그 선에서는 다 알게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유튜브 방송 나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땐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볼 때는 절연 안 하려나 보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 코어 지지층만 가지고 가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확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전한기 씨, 고성국 씨 강성 지지층 앞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자 아메리카노입니다라고 하는데 뜨거운 아메리카노 주고 네. 자, 외연 확장 해야 되잖아요라고 하는 쪽에다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고 그래서 자꾸 그 이제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나 취재 기자들은 이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뭐 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우린 이거 모두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그 다음에 또 기자들이랑 설전을 하죠. 그렇군요. 그게 섞여서 미지근한 이도저도 아닌 아메리카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김봉치 대표님이 아까 전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내란 정국이 지방선거까지 갈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매우 어려울 거다. 근데 국민의힘 쪽의 얘기 뭐 나오는 언론 보도나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죠. 선거가 있고 2월로 어쨌든 그 좀 어지러운 정국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내란 어떤 프레임은 끝날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계속 이어질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로 보십니까? 상황은 반반인데요. 언론에서 계속해서 뭐 사실은 탄핵 인용이 지난해 4월 4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때까지 언론에서 이러저러한 또 수사 결과 또 재판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내란 전국이 완전히 소멸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든지 하는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2심은 좀 더 뭐 힘을 주어서 검찰이 좀 뭐 보강을 한다든지 수사를 해서 또 증거를 제시하고 이러면 계속 이어지죠. 이어지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 텐션 그러니까 긴장감을 확 낮춰서 이게 해소됐다라고 할 법하지가 않습니다. 예. 긴장감이 해소되던가 아니면 이슈가 완전히 물밑으로 가라앉으면은 이제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금 그 두 분 기자님 말씀 주신 거는 사실 윤호개인 세력이라든지 그쪽을 아주 단단하게 모아서 더 이걸 굴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한국갤럽이 최근에 이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 예. 보수와 진보를 각각 매우 보수, 뭐 약간 보수, 또 매우 진보, 약간 진보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규모를 따지면 매우 보수가 1,001명 조사할 때 67명 잡혔습니다. 67명이요. 예, 그러면 퍼센티지로 6.7%죠. 6.7. 그 대략 제가 계산하기로도 최근에 매우 보수라는 분들을 대략 봤을 때 많을 때 10위까지 갈 것 같은데 최근은 8 정도에서 머무르고요. 예. 적게 잡힐 땐 6 정도입니다. 6에서 8 사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윤 어게인이라고 통칭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그 규모가 최대한 이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10%에 못 미친다. 못 지금은. 미칩니다. 아. 그런데 이게 보수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매우 진보가 57명 잡혔으니까 5.7%입니다. 그럼 여기도 그러면 매우 보수보다 매우 진보가 좀 작네라고 예. 하실 수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중도가 진보 성향이신 분들의 의견 분포와 따라가면서 사실은 진보는 내부에 매우 진보와 약간 진보가 의견 분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도가 진보 쪽으로 약간 쏠림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매우 보수와 약간 보수인 분들의 의견 분포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그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뭐 탄핵에 대한 입장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럼? 바로 그겁니다.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란 전국을 구성하는 그 이슈군 중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보수 이분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약간 보수가 한 21, 2%거든요. 예. 매우 보수는 한 6, 7%라고 지금 따졌을 때 약간 보수인 분들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하고도 의견 분포가 비슷할 정도로 이거 내란이다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돼서 뭐 제명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보수와는 의견 분포가 약간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러면 이 매우 보수적인 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 시절 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뭐 바이든 날리면 뭐 만 5세 입학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 분포가 약간 흔들렸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포지셔닝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도 일부 있겠다 싶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이념적인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은 중도 보수마저도 반분당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국민의힘에서 네. 이재명 대표도 비명행사 하고도 이기지 않았냐. 우리도 네.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조금 팩트로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오해가 너무 많아서 네. 그때 당시에 지지율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비명행사 공천 때 엄청 떨어졌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길 수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그거를 반등시킨 게 의대 정원 2,000명. 그렇죠. 그리고 황상무 이제 발언, 뭐 대파 논란, 그리고 이제 런종섭 사태 이걸로 그렇죠. 다 반응이 된 거지. 그러면은
이게 성사가 되려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소위 말하는 삽질이 연달아서 나오면은 이제 이길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삽질 3연타 정도 네, 나오면 3연타 정도 나오면은 이제 그래서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가설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개 격전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사람들이 많은 데는 뭐 서울이겠죠. 전국적으로 봐도 이제 서울이 아무래도 수도이기도 하지만은 여기가 약간 대선 후보급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울 판세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좀 고전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 주신 여론조사는 최근에 전화 면접을 서울 지역을 잘 안 한 것 같고요. 전화 면접을 했던 것은 신년조사 2026년 신년조사가 있었는데 예. 그때는 오세훈 현 시장하고 민주당 그 후보들하고 대등했습니다. 예, 전화 면접은. 근데 ARS를 하면 오세훈 시장보다 민주당 그 후보들이 뭐 강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몇 가지 팩트는 바로 이와 같이 조사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간에 자당 그러니까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 지지도보다는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기가 개인기를 아직은 잃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슈 파이팅에서 오세훈 시장이 불리하기도 한데 유리한 이슈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슈 파이팅과 관련해 가지고는 양당이 어떻게 또 캠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를 것이다라는 게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후보는 지금까지는 후보가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후보가 대선 주자급일 것 이런 게 있고요. 행정 전문성을 띌 것 이런 게 있고요. 호남 후보는 그 이기지 못했는데 만약에 정원호 후보가 이긴다면 새로운 역사가 될 것 같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정원호 후보는 행정가 이기는 한데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국에서 기여를 하지 않은 행정가 출신을 서울시장 후보로 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군요. 그 제가 전에 2월 첫째 주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44, 그리고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이 32, 그래서 12% 포인트 차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당 당선이 40, 야당 당선이 42였어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지만 수치적으로는 야당이 더 높을 정도로 사실은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좀 오세훈 시장 제가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막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오 기자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 힘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워낙에 이제 서울이 보수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표심이 어떻게든 작용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 이제 한명수 전 총리가 후보로 나왔을 때 예. 그때 격전을 벌이다가 새벽에 강남에서 뒤집히면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더 보수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한강벨트라는 말이 없었죠, 잘. 근데 지금은 다 한강 주변에 한강벨트가 돼서 보수적인 그런 인적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도 얘기를 들어보면 이 승리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선 주자급 이게 말씀하셨지만 대선 주자급에다가 또 장동혁 대표 체제와 또 다른 몫을 내고 있는 내가 보수의 바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급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표심을 자극할 우려가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매일 SNS에 올리고 지적하는 게 제 느낌에는 예. 서울시장 선거를 좀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 부동산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물론 강남 보수적인 표심은 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상화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할 때가 부동산 말고 코스피라는 증시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부동산에서도 좀 정책적 이슈 파이팅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나서서 하는 게 아니냐.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원 씨의 나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7일에서 8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한 건데 양자 대결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정원호 성동구청장 가상의 후보죠.
47.5, 오세훈 현 시장이 33.3. 그래서 ARS 조사인 거를 감안을 해도 격차가 확 벌어졌어요. 오세훈 시장 쪽 요즘 분위기 어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 측 인물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다음에 정원호 그 성동구청장 이제 서울시장 후보자가 됐죠. 여러 만나보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여러 후보들 중에서 정원호 구청장을 제일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 정원호 구청장을 제가 실제로 만났을 때 정원호 구청장이 이런 기준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민주당 일단 경선은 우리 당원들은 될 사람 1번, 이길 사람, 그러니까 일 잘할 사람 2번, 그다음에 3번 당색에 강한 사람 3번 기준을 뽑을 건데 될 사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좀 제가 제일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 제일 잘할 사람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픽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을 표출하는 느낌이었고 제가 받은 느낌은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민주당의 다른 현역 의원 그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현역 의원들보다 행정가 이미지가 강한 그리고 이제 민주당 색이 덜한 정원호 구청장을 가장 경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군요. 이제 구도 자체가 유능이냐 무능이냐 뭐 이런 식으로 오세훈 시장이 전에 나와서 본인이 이겼던 사람들이 강금실, 한명숙, 박영선, 이제 최근에 송영길 다 네. 이제 본인도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다 의원들, 뭐 그렇죠. 정치인들하고 붙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가하고 붙어본 적이 없어서 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국을 다 갈 수는 없고 몇 군데 격전지 관심이 많은데 의견을 여쭤볼게요. 부산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시장은 전재수 현 의원, 그러니까 전 장관이 굉장히 선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형준 시장이 현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도 진짜 이거는 진짜 맞추기 어려운 데가 부산인데요. 예. 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2024년 총선에 그 일부 유튜버들 부산이 18석이었는데 당시 총선이었죠. 예. 18석인데 절반을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다. 부산이 뒤집어진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11군데가 격전지였다. 뭐 10석까지 가져올 수 있다. 뭐 10석.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결과는 부산 북구 하나, 전재수 하나 예. 생기고 나머지 1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아까 뭐 서울 뭐 고령화됐다고 하는데 부산이야말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도시이기도 하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는 거의 바닥을 다 안 가본 골목이 없을 정도로 다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당의 후광 효과를 입었을 때에 오히려 부산에서는 불리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정구청장 선거 재보궐이었습니다. 예. 그때 일부 조사에서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에서 금정구청장 재보궐에 민주당 후보 당시 조국혁신당하고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무려 20%포인트 이상 격차로 졌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저는 지금 부산에서 지금 민주당이 우세하다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지 ARS 조사 정도로 해서 그냥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거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또 바뀐 게 있죠. 정권이 바뀌면서 해수가 간다든지 네. 부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또 소위 말하는 지역 개발론이 좀 먹히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니냐 이런 예, 예.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건 부산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해수부 하나 내려왔다고 부산에서 그렇게 부산의 민심을 대변했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표를 그러면 민주당 후보한테 줄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만약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통합을 해서 단일 후보로 조국이 나가고 그리고 전재수가 같이 뭐 움직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가설 지금은 다시 제로 베이스로 다시 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부산 민심을 철저히 공부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지역이 부산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예. 전재수 의원을 만나가지고 만나셨어요? 예,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부산에서 놀라는 게 20년 동안 해수부 뭐 온다, 뭐 해양 수도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6개월 만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정말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부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는 네. 박형준 시장이 후보로 되는 거죠. 최근에 장도혁 대표도 따로 만나고 굉장히 네.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까 서울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역 그 오세훈 시장이 꼭 공천받는 보장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부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엄청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장 후보도 우리가 꼭 박형준 현 시장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제가 최근에 박형준 시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받았더니 물론 음성 녹음된 아. 전화였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예. 보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개 얘기했지만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형준 시장이 좀 쉽지 않게 나오니까 박형준 시장도 지금 마음이 급하다. 예. 방증 아니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뭐 짚어봐야 될 게 굉장히 이번에는 관심 가는 게 굉장히 많은 게 뭐 강원도도 강원도, 네. 이제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이광재 전 의원이 지금 포기하면서 네. 그러면서 우상호를 밀겠다 이렇게 되면서 김진태 대 우상호 이것도 굉장히 뭐 매치업이 흥미롭고 대전 충남에는 또 누가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관심이고 경남지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음에 예. 또 뭐 지방선거까지 아직 네.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자 이제 짧게 1분씩 좀 여쭤볼게요. 자 지방선거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걸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것들 뭐 변수들 이런 것들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먼저 대표님. 예. 글쎄 저는 역시나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격전지에 이제 총력을 다할 텐데요. 아까 이제 비명 행사 말씀 주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비명 행사가 있었을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역 중진 재배치라고 있었습니다. 재배치된 현역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김태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장관을 했던 박진 장관도 재배치돼가지고 그냥 낙선했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그 뭡니까 이제 대권 가도를 향해서 달리는 당 대표가 나머지 잠룡들을 이렇게 좀 누르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또 다시 물갈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물갈이가 가져올 후폭풍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 격전지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박정호 네, 기자.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5,300선까지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가다가 꼬꾸라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예. 뭐 사실은 이게 많이 올라온 거죠. 올라왔는데 이게 4,000선까지 내려가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실망하는 더 민심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4천도 대단한 거긴 대단한 한데 거예요. 그렇지. 눈높이가 이제 우리는 맞아요. 5천을 향해서 넘고 6천을 그렇죠.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방선거까지 이게 아. 코스피 지수라는 게 물론 이제 민생과 괴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상징적인 지수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또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잘 유지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그 코스피가 더 갈 수 있게 아니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수 있게 민생이 더 좋아질 수 있게 그런 청사진도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김종희 기자는 네, 어떻게 저 보십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권 같은 경우에는 권력 투쟁 대신 민생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거고 야권 같은 경우에는 보수 내전 대신 보수 재건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해야 된다. 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정치 15년 넘게 출입하면서 느끼는 건 정치의 묘수는 없다. 근데 양당 모두가 늘 역전 만루 홈런 한 방을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도의 길을 하나 가는 게 민심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심을 향해서 가는 정당이 이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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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를 깊이 있게 세상을 현명하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CPBC 가톨릭 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공감 에디터 김준일입니다. 2월 17일 화요일 설날입니다. 오늘 설 특집 더하다의 두 번째 시간은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 먹던 밥상에 낯선 향신료 하나를 더하면 부엌은 순식간에 이국적인 여행지로 변합니다. 익숙했던 동네 골목길에 그 장소의 오랜 역사를 더하면 평범한 산책은 거대한 시간 여행이 되기도 하죠. 어제 우리가 정치라는 영역에서 물과 기름이 섞이는 치열한 화학 반응을 고민했다면
오늘은 서로 다른 재료들이 만나 빚어내는 가장 맛있는 연금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토박이의 투박함에 이방인의 낯섦이 더해져 탄생한 도시의 문화, 그리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재료들이 한 냄비 속에 끓어오르며 만들어낸 기막힌 맛의 조화까지. 단순히 물리적인 양을 늘리는 덧셈이 아니라 경험의 밀도를 높이고 삶의 풍미를 깊게 만드는 더하기의 미학,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오늘도 공감인 여러분과 함께 뉴스를 깊이 있게 펼쳐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응원을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공감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시간, 김준일의 뉴스 공감. 혼자 먹는 밥보다 여럿이 먹는 밥이 더 맛있고 맹물보다는 찻잎을 더한 차가 더 향기롭습니다. 세상의 모든 매력적인 것들은 서로 다른 무언가가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낯선 이방인이 더해져 문화가 된 도시, 슬픔과 배고픔이 더해져 탄생한 기막힌 음식들, 술과 계절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마법까지. 설 특집 더하다. 오늘은 함께 했을 때 빛나는 것들을 주제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우석 놀고 먹기 연구소 소장, 탁재영 다큐멘터리 PD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을 뵙지 않으면은 명절 같지 않습니다. 예, 세시풍속. 세시풍소입니다. 세시풍소. 아니, 뭐 상마다 이제 명절에 올라오는 갈비찜 같은 존재가.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을 뵈니까 드디어 이 명절이구나, 설이 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난 추석 때 뵙고 이제 설 네네. 이제 근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평상시 하던 일과 좀 다르게 라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면 장사요? 네네. 오. 근데 맛있다는 거. 네. 어촌과 협업을 해가지고 예. 상생 협업으로 개발한 라면이 하나 있는데 예. 계속 사람들한테 라면 장사하고 다닙니다. 아, 그러면은 가게를 여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라면을 아니요. 컵라면을 만들었죠. 컵라면을 네네네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럼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뭐 이게 온라인으로 구입해서 드시는데 예. 그냥 이제 어촌에 있는 특산물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한 방안으로, 그래서 해양선부랑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바지락 맛이 엄청 진해요. 그렇군요. 오늘 이 주제하고도 좀 맞아 떨어지네요. 라면에 해산물을 더하다. 이런 그리고 느낌이네요. 약간 이제 기름지게해서 약간 파스타 같은 분위기. 그래서 또 더하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탁재영 PD는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저는 작년에 새로 시작했던 거는 한 달에 한 번 양조장 여행 가는 거. 예. 우리 김준일 진행자랑도 한번 또 갔었고요. 예. 충북에 한번 네, 네, 양조장에 네, 네. 같이 한번 놀러 간 적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올해도 이제 그걸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여기 얼마 전에 출연하셨던 그 김용민 PD님. 예, 분쟁 네. 지역 전문 PD. 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군. 예, 그거 얼마 전에 MBC PD 수첩에 방영된 거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네, 그거 편집을 제가 하느라고 네. 오. 여의도에서 거의 그 집요정 같은 존재로 노비로 살았습니다. 노비로. 섬생활, 섬유배. 네네네. 그런 것도 하시는군요. 원래 그게 본업입니다. 그게 본업이에요? 놀고 먹는 게 본업이 아니었어요? 술 마시고 이런 게? 놀고 우리 이우석 소장님 마치 PD 같아요. 그렇군요. 깜짝 놀랐어요. PD인 줄 알고. 그래서 저도 신기합니다. 제가. 네. 그렇군요. 아니 그 프로그램은 특히 북한군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네. 그때 김영민 PD가 한번 나오셨어요. 우리 맞습니다, 방송에 한번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네. 또 방송도 듣고 그랬는데 네.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때 네. 이거를 취재를 하고 그게 또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한 번씩 가셔가지고 취재를 하고 계시고. 아이고. 네. 예. 어쨌든 저는 뭐 중간에 이제 편집실 비우고 가신다니까 이제 어딜 가 했더니 김준일 뉴스공감과 그럼 얼른 갔다 오세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두 분도 바쁘게 지내신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간인데요. 네.
원래 있었던 우리 문화에 또 낯선 것들이 이방인들 낯선 문화가 접해졌을 때 새로운 매력이 많이 탄생을 하잖아요. 두 분은 여행과 맛의 또 전문가시니까 이런 거는 합쳐져서 대박이 났다. 본인 상품 빼고 일단. 이거는 예. 어차피 뭐 개수 제한이 있어서 그렇고요.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꼽아주시죠. 많죠. 뭐 사실 보면 문화와 자연이 만난 것도 있고 자연과 자연이 더해진 것도 있고 뭐 역사와 뭐 예를 들면 과거와 미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같이 공존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굉장히 재발견을 좀 받아야 될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인천이요? 네네. 인천이 사실 보면 그냥 서울의 위성 도시 같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런 오해와 편견이 많은데 사실은 인천은 개항장 중에 가장 큰 개항장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지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군데가 개항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거대하게 그리고 아무래도 경성 서울이 가까우니까 예. 이쪽에는 신문물들이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들어와요. 예. 네, 예를 들면 커피를 파는 곳, 뭐 음. 호텔, 뭐 그다음에 무슨 짜장면, 예. 야구도 여기서 제일 먼저 했대요. 아 그래요? 예, 그 오. 영국 선원들이랑 같이 거기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랬답니다. 재물포 어디에서 했다고 저도 읽은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모든 우리나라의 근현대 문물이 가장 먼저 상륙한 곳. 예.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은 사실은 문화부터 상륙을 한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인천에 보면 성냥 공장도 옛날에 인천에 있었고 예. 사이다 공장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됐어도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이다가 떠서 곱부가 없으면 예, 못 예. 마십니다. 뭐 그 이런 노래가 거. 괜히 예. 나온 게 아니에요. 아. 사이다 공장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곱부가라는 말 써도 됩니까? 아니 그 가사를 가사를 따옴표를 그러잖아요. 쳐서 따옴표를 네. 쳐서. 뭐 서영춘 네. 선생님이 또 그렇게 예. 얘기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냉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냉면이 완전 평양식이 아니에요. 인천 한번 거쳤다 왔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고기 육수가 더해진 거죠. 동치미에다가 더하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문물들이 굉장히 많은 과거에 그런 화려한 문물들이 있고 현재의 인천광역시라는 또 거대 도시가 있고요. 아. 또 이제 보면 이제 바로 그 개항장 개항도시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마천루가 쭉쭉 뻗어 있는 송도 국제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같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도시 그렇군요. 인천. 혹시 인천에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일단 부동산은 저는 이제 영토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그 인천관광공사 용역을 몇 번 하신 것 같은 느낌이죠. 안 주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인천에 차이나타운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예. 이제 그 외부 문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럽식 건물들도 많고요. 일제의 그 적산가옥이라 그러죠.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런 건물들도 많이 남아 있는 곳 바로 인천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인천 쪽에 그 바이킹이 유명했죠. 네네네. 이 언제 추락할지 뭐 끼익 소리가 나가지고. 아 월미도 바이킹. 월미도 바이킹. 아주 무서운. 네. 이거는 약간 그러면 북유럽에서 온 건가 바이킹이. 모든 것이 더해진 도시. 알겠습니다. 또 한번 시간 내서 네. 인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인천에 잘 안 맞아요. 가니까 네. 한번 기회 잡아서 한번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천에 재발견, 섬여행도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재발견할 만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탁재영 PD는 어떤 거 좀 추천하실 수 저는 있나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반도에다가 세계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그 디아스포라라고 생각하거든요. 디아스포라. 네,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예. 뭐 이제 큰 개념으로는 뭐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본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이러지만은 그 디아스포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딱 체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아시아 쪽과 동유럽까지 뻗쳐 있는 우리의 또 고려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신 곳 그리고 그런 분들의 문화를 우리가 더해서 여행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또 우리 어떤 그 민족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편집하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우크라이나에도 고려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이제 강제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약간 좀 안절부절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에서 분명히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인도적인 그런 지원 같은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식량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고려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그 우크라이나 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걸 더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런데 또 이제 북한군이 거기 왔다니까는 우리는 도대체 이거 진짜 어느 장단에 이걸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약간 조마조마하신 그렇죠. 것도 있어요. 적으로 온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문화 안에 러시아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우크라이나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고 뭐 카자흐스탄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플랫폼이 되는 게 이런 디아스포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아직도 북한군이 한 1만 명 정도가 지금 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네네. 언론 보도 나왔는데 음.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더 무서운 건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순환보직식으로 순환되고 있대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경험을 쌓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경험을 쌓고 돌아가고 이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북한군과 실전 경험이 없는 한국군이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걱정됩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뭐 우리가 우리 국방 얘기를 할 건 그건 아니고. 아니니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인천 얘기도 좀 해주셨고 네네. 국제적으로 무대를 넓혀서 중앙아시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몇 군데 지역을 좀 더 얘기를 해보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항구 도시고 그렇죠. 여기도 뭔가 기존의 것과 외래의 것이 많이 합쳐져서 새로운 문화들이 좀 탄생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작은 항구 도시였다가 갑자기 이제 동래가 중심이었거든요. 오히려. 예. 예. 근데 이제 부산포가 굉장히 큰 그냥 인구가 뭐 이제 한 10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저기 그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 전쟁 당시에 피난 수도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도 기능을 하고 음. 거기에 이제 전국 8도의 문화가 다 뒤섞이는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리고 특히 이제 함흥에서 일사후퇴 때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온 실향민들이 예. 이북 문화가 딱 접목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와 뭐 함경도는 극과 극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한꺼번에 섞여서 막 흔들어지는 음. 칵테일이 된 그런 도시고 또 여기가 이제 항구다 보니까 외래 문화가 좀 빨리 들어와요. 뭐 일본 문화라든가 뭐 아니면 여기 정박하는 러시아 문화. 90년대 초반에 노래방이 전국적으로 유행했을 때 사실 가장 먼저 부산에서 그렇죠. 시작했어요. 맞아요, 노래방이. 맞아요. 네. 그리고 이미 칼라 TV를 보고 계셨어요. 칼라 방송을 안 할 때. 왜냐면 일본 TV가 잡히니까. 예. 그래가지고 칼라 TV를 놓으면 칼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인천만큼이나 빠른 그러한 이제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그리고 또 안에 또 그게 섞이면서 자생적인 또 부산만의 문화를 또 탄생시킨 곳이기도 하죠. 예. 왜냐하면 원조 밀가루들이 미국에서 들어온 밀가루들이 부산을 통해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 음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밀면 유명하잖아요. 밀면도 그렇고 뭐 국수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뭐 구포국수 뭐 예. 국시라 그러죠 부산에서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문화가 이제 함흥 쪽에서 먹던 그런 돼지국밥 문화가 같이 섞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그 유명한 부산 돼지국밥의 원형과 또 이제 자생적인 것들이 굉장히 혼재하는 다양성의 그렇군요. 그런 음식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돼지국밥 같은 경우에는 이북에서 이제 돼지 육수를 내서 많이 이런 쓰죠. 먹는 예. 그런 것과 이제 부산에서 이제 돼지 부속물들이 뭐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그렇게 합쳐진 경남 거군요. 쪽에서 굉장히 예. 양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경상남도 뭐 밀양이라든가 합천이라든가 이쪽에서 있던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안에서 자생적으로 부산만의 돼지국밥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 부산역 앞에 돼지국밥집은 진짜 줄 서서 아직도 줄 서서 먹더라고요. 그쪽에 그런 게 이제 한 많죠. 서너 군데가 있는데 예. 예. 부산 시민 한 분당 어. 자신만의 돼지국밥 단골집이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일도 다 다르고. 네, 부산 분들은 그렇게 줄 안 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자기만의-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줄 서고 있고 저도 줄 서서 먹은 적 그때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부산역을 통해서 어. 나가고 들어와야 되니까 예, 그렇군요. 그래서 부산이라는 곳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또 술입니다. 그러니까 술. 부산은 제 느낌에는 약간 뻥과자 만드는 그 프레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예.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안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꽉 압축을 했다가 이게 이제 융합됐을 때 확 하고 확산을 시켜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가 이제 우리 전통주 중에 국가 주요 무형 유산 예. 중에 하나인 그 문배주. 문배주. 네, 문배주가 원래 평양의 술이에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급 회담할 때 예. 그 북한 사절단이 왔었잖아요. 근데 그 호텔 방에다가 그 사절단 먹는 호텔 방에다가 문배주를 하나씩 다 넣어놨대요. 그 냉장고에다가. 근데 딴 건 안 없어지는데 그것만 계속 없어지니까 계속 넣어줬다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구나. 북한 사람들이 더 좋아했다고 하고. 그렇죠. 상실이니까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평양에서 시작한 문배주 빚는 그 가문이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아, 원래 이북 사람들이 지금 피난와가지고 이게 예. 여기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산에 계시다가 예. 그다음에 서울로 오셔가지고 정착을 합니다. 아, 지금 만드는 건 김포에서 만들고 있어요. 아 김포에서. 네네네. 이씨 가문이 이제 다 내려온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부산에 한번 다 이렇게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도 눈을 뜨고 여러 예. 가지 새로운 어떤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거에도 눈을 뜬 다음에 서울로 오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진짜 이 한국 전쟁이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뒤 흔들어 놓은 거죠. 예를 어. 들면 카드로 따지면 셔플. 예. 음. 많이 섞이면서 또 새로운 조합, 음. 다양성. 예. 그다음에 또 제3의 결과물들이 생겨나는. 예. 그리고 부산과 그 경상도 쪽 분들이 저는 약간 느낌이 한국의 그리스인들 같아요. 그리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곳에 진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례로 오사카에 가면은 오사카에도 뭐 신 오쿠보 해가지고 한국 요리 팔고 막 이러는 데가 있잖아요. 예. 도쿄가 시노쿠보가 도쿄인가? 아. 찌루아시. 다시. 예. 네, 그러니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그 한국 분들이 거기 이제 많이 사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같은 거 부를 때 예. 뭐라고 부르냐면은 찌짐이라고 부릅니다. 찌짐이. 아 지짐이. 치짐이. 치짐이. 그게 우리 이제- 지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네. 사실 경상도 쪽 사투리죠. 그게 찌짐이. 어. 찌짐이 좀 매매 꾸주이소. 그러면 원래 그 일본 말이에요, 한국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이죠, 한국말인데 한국말인데. 경상도 사투리가 정착을 한 거죠. 거기에. 아. 그리고 그렇군요. 연변 사투리 중에도 경상도 사투리의 영향을 받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네. 예. 그렇군요. 그 동해안에도 속초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 실향민, 전쟁 실향민들이 많이 정착을 해서 또 이렇게 많이 문화가 좀 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함경도 분들이 많이 내려오셔가지고요. 예. 거기는 이제 육로로 쭉 내려온 거죠. 그렇죠. 예, 이제 배로는 부산으로 한 번에 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남들이 잘 안 사는 이제 좀 나대지를 잡아서 마을을 이루었는데 그게 바로 아바이 마을입니다. 아바이 마을이요. 네네. 아바이 순대가 생각나는데. 맞습니다. 그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거기서 나온 예, 거예요. 함경도 분들이 이제 서로 부르는 게 누구 아바이, 예, 아바이 하다 보니까 아바이 순대가 된 거고요. 또 아바이라는 의미가 좀 크다, 뭐 대장,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의미예요. 저는 네네네. 아빠를 아바이라고 네, 맞습니다. 부르는. 그 같은 건데, 그 어원이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네네, 아. 그 의미로 쓰는 거죠. 좀 이제 대장 순대, 대빵 순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쪽에 가면 여전히 가자미 식혜나 그런 이제 함경도 특유의 식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명태, 가자미 식혜도 그러면 원래 이북 음식이에요, 그게? 그쪽 라인으로 드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동쪽 라인, 네네, 라인에서 동쪽의 동북쪽 라인. 동북 한반도, 라인. 예. 아. 왜냐면 그쪽에는 이제 가자미들이 많이 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서남해처럼 이제 젓갈을 담글 수가 없으니까 예. 식혜는 젓갈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효잖아요. 네, 밥을 그러니까 곡식을 넣고 이걸 발효시켜서 맛을 내는 하나의 젓갈 형태로 만들었던 음식이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이제 그런 식혜류나 아니면 막국수에 명태회를 넣는거나 그런 동북 쪽의 문화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뭐 옛날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 이런 거 읽어보면은 예. 고구려가 그렇게 발효를 잘한다더라라는 소문이 벌써 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북쪽이 이 콩 문화와 더불어서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를 발효시키는 문화가 일찍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거죠. 척박하다 보니까 뭐 음식이나 이런 걸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장이 안 되니까 발효를 시키면 저장 기간도 오래 가고 오히려 더 맛있어진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굉장히 고립돼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도 좀 많이 서양 문물이나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도.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원래 제주도 토박이라고는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남해안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예. 건너오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제주도만의 특유의 문화라는 게 굉장히 지금처럼 다양하지가 않았는데 다양성을 갖추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일찌감치 이제 관광객들이나 이제 특히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예. 뭐 그쪽에 이제 관광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 제주도 자체에서 우리가 좀 독특한 문화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제사상 차례상에
빵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빵을 올린다고요? 네네. 떡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예, 왜냐면 곡식이 예전부터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양산 빵을 올리는 거예요. 예. 뭐 소보루빵 이런 거 올리나요? 소보루빵, 카스텔라 같은 것들을 올리는데 그 개념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빵이나 떡이나 같이 그냥 귀한 곡식을 갖고 만드는 음식이고 정말 이제 좋은 것을 차리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제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올리는 거죠. 요즘 뭐 제사상에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식 뭐 네네, 피자도 요- 올리고 뭐 맞습니다. 맥주도 예. 올리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제주도는 뭐 지금은 이제 육지에서 간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의 문화도 많이 받아들였다 그러지만 그거에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주도야말로 진짜 몽골 문화의 세례를 엄청나게 받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일본을 침공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말도 기르고 그렇죠. 막 그래 예. 오랜 기간 동안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고구려와 몽골이 이제 화친을 맺고 나서 고려와 몽골이 화친을 맺고 나서 예. 고려가 몽골에 이제 부마국이 된 다음에 여기에 말 목장을 크게 조성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 과정에서 야 거기 가보니까 말 키우기 진짜 좋더라. 근데 말은 몽골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에서 말을 길러서 몽골군에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그 몽골 관료들이 여기 아예 상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음식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술도 여기서 이제 만들어 먹고요. 예. 그러면서 어휘에도 몽골어의 영향이 네, 많이 많이 녹아 남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주와 관련돼 가지고 좀 유명한 곳은 다 몽골과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소주도 제주도에선 쌀이 옛날에 잘 안 났어요. 예. 그래서 조를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 떡을 이제 오메기 떡이라고 하거든요. 그 오메기 떡을 가지고 또 이제 술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증류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고소리 술이라고 하거든요. 고소리 술. 고소리 술. 그 고소리가 소주꼬리를 사투리로 이제 제주 사투리로 하면은 고소리라고 합니다. 고소리. 그래서 이제 그 고소리 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몽골의 테크놀로지가 예. 가장 먼저 이식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주는 몽골을 거쳐서 들어왔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예. 네.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또 유구하게 침범당한 전쟁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역의 문화에 새로운 것들이 문물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또 독특하게 앞으로도 많이 변할 것 같아요. 네네. 한국이 지금. 그거를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기술이 또 있었던 거죠. 잘 받아들여서 예, 그런 것들을 우리만의 것으로 이제 개량 발전시킨 그런 게 바로 우리 조상님들의 저력이죠. 그러니까 김밥을 언제부터 먹었나 잘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네. 김밥이 세계적인 거가 돼가지고 막 외국인들이 김밥 먹고 막 그 트레이더스 뭐 이런 데서 막 맞습니다. 냉동 김밥 팔고 막 그게 막 없어서 못 팔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참 새롭게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 참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쫀쿠 보세요. 두쫀쿠. 두쫑쿠 케이푸드예요. 그거 두바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두바이에 그 매장이 생겼다고 두쫑쿠 매장이 거기에서는 생겼다고. 또 뭐라고 쓰냐면 코리안 쫀드 쿠키라고 써요. 코리안 아, 쫀드 쿠키. 예, 치위 쿠키. 이게 현대의 짜장면이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케이푸드거든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1년도 안 됐습니다. 레시피가 공개된 저희가 지. 얼마 전에 예. 두쫑쿠를 처음 만든 그 대표님을 몬트쿠키 그 대표님을 이유민 대표. 예. 예, 그 대표님을 모셨는데 30대셨어요. 맞아요. 예,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또 젊은 청년들이 이런 진취적인 기상 그리고 뭔가에 뭐 얽매이지 않고 네. 실험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한국 문화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고요. 자, 이번에는 술 얘기 좀 해볼게요. 또 이게 탁재영 PD님이 전공이 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이야말로 계속 뭘 더하잖아요. 더하고 더해가지고 그 독특한 이런 풍미와 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술이라는 게 생성되는 그런 과정도 그 원재료에 미생물이 더해져서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원재료는 이제 당분이 있는 당질 재료에 우리 뭐 공기 중에도 떠 있는 이런 효모가 가서 딱 붙게 되면은 그 당분을 먹고서는 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보면은 양조주의 경우에 예. 우리나라 양조주는 뭐 18도, 뭐 15도는 아주 흔하고요. 18도, 뭐 20도까지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외국의 양조주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맥주 아무리 독해도 11도 이상 가는 거 잘 없어요. 와인 뭐 세게 이렇게 빚어도 뭐 한 13도, 14도 뭐 이 정도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15부터 시작을 하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우리의 그 양조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고 그 효율성의 비밀은 바로 더해서 빚는 중양주법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중양주법.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단양주, 이양주, 삼양주 뭐 이런 야.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저와 함께 네. 이 양조장 다니신 보람이 있습니다. 슬펐어, 아, 슬펐어. 네네. 그래서 양주를 계속 넣는 건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게 아니죠. 아니죠. 그게 예, 아니죠. 예. 네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 간다고 할 때 이거를 1단 로켓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갈 수도 있고 예. 2단 로켓을 쓸 수도 있고 아니 뭐 기분에 따라서 나는 그냥 10단 로켓으로 할래 하면 로켓을 10단으로도 설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10단 로켓 이런 거는 일단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그렇다고 1단 로켓이 쉽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망하면 다 한 번에 망하는 거예요. 네.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예. 그래서 달나라에 갈 때도 우리 한 3단인가 보통 뭐 3단 그 로켓 정도로 많이 이제 써요. 하잖아요. 우리나라 술에서는 그래서 2단 로켓을 제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양주. 이양주예요. 이양주.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앉혀가지고 거기다 이제 누룩을 섞어가지고 처음에 초기에 알코올을 좀 약간 급속도로 만듭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렇게 싹 늘어나면은 다른 잡균들이 번식을 못 하거든요. 일단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근데 그 양을 너무 늘리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독 안의 환경이 조금 안정되고 나면 발효가 이렇게 이제 알코올 도수를 재보면 이렇게 늘어나다가 쭉 한번 정체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때 밥을 다시 넣어줘요. 아. 연료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2단 로켓을 점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알코올 도수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죠. 부스터죠. 부스터. 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정성과 그 다음에 어떤 알코올 도수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하는 게 우리 그 중양주법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와인 맥주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블렌디드 와인도 있어요. 막 네. 이거저거 섞는 와인도 요즘에는 있지만 네. 옛날에는 그냥 단일 품종으로 음. 통에 넣어가지고 음. 바로 잘 식혀가지고 네네.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한 뭐 번에, 한 번에 가죠, 우리나라 한 번에. 말로 하면은 단양주식으로 하죠. 하죠. 대부분. 네, 네. 근데 우리는 근데,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양주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닌데 예.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기술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일본에도 보면은 이런 그 중양주법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술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 중양주법을 쓴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특수하다 이렇게 막 마케팅을 하는데 예. 우리는 중양주법이 일단 노말이고 기본이에요. 기본. 오히려 단양주가 그거를 그 감당을 해냈다고 그거를 아주 그냥 간도 크게 그걸 한 방에 갔다고 막 이제 대단하네. 약간 이렇게 야 그게 더 특수한 건데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양주면 이제 고급주. 그러니까 단양주는 뭐냐면은 술을 빨리 써야 될 때 아니면은 양조를 어차피 길게 끌고 가지 못할 때 특히나 여름 초여름 이럴 때 그럴 때 빚는 게 단양주고 예. 일반적인 건 이양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고급으로 끌고 가고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삼양주 이상을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문헌에는 삼양주, 사양주, 오양주, 칠양주까지. 실향주까지.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소장님 뭐 섞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비빔밥도 있고 뭐 복합미를 중요시 여깁니다. 아까 김밥 말씀하셨는데 일본에 이제 보통 이제 노리마키라 그러는데 뭐 물론 후토마키라 그래갖고 김밥처럼 여러 다양한 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호소마키라 그래갖고 한 개만 넣는 뭐 오이면 오이, 예, 오이, 뭐. 박꼬지, 네네. 참치 뭐 이런 거 한 개만 넣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일식집, 스시집 가면은 그렇게 나와요. 네네. 그렇게. 예. 후토마키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거 이거는 한 입에 어차피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해체해서 먹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입에 들어가면 개구리지 그 사람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미 입안에 섞였을 때 그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맛을 와글와글 내는 그런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비빔밥도 그렇고요. 뭐 김밥도 그렇고 뭐 심지어 술도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 흔히 이제 야 한 잔 말자 뭐 이러잖아요. 술 먹으러 왔을 때 그냥 소주만 먹고 그냥 맥주만 먹는 게 아니라 일단 한 잔 말고 시작해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블렌디드 문화가 굉장히 각광받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탄주 문화 이런 게 뭐 물론 이제 근대에 그러니까 경제 개발기 이후에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값싸게 취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맥주에다가 위스키 말고 뭐 저 맥주에다 소주 말고 뭐 이런 게 생겨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 우리 조상들도 다 하던 일입니다. 그게 조상님들 조상님들도 다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 유전자가 지금 남아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흔들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네. 말아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아예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청주를 우리가 만들 때 그 마지막 단계에서 아직 채 숙성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 소주를 넣게 되면은
일단 발효 자체가 거의 고정되다시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알코올 도수가 확 높아지니까 미생물 예. 활동은 멈추죠. 느려지면서 예. 그러면서 더 오랫동안 이제 숙성을 끌고 가고 그러면서 여름이 돼도 이 술은 견딥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하주라 그랬어요. 청주에다가 소주를 넣어서 숙성시키는 술을 여름을 넘기는 술이다 해서 넘길 과자에 네네. 여름 하자. 네네, 예. 과하주라고 이거 좀 했었고 마시면 좀 과하죠. 이제 요새도 그렇게 그 제법으로 만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외국에도 이런 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은 뭐 포르투 와인 같은 거, 포르투갈의 포르투 지방에서 만드는 포트 와인, 네, 포르투 네, 와인. 네. 주정 강화. 예. 그래서 주정 강화. 주정 강화라는 게 이제 마시면은 이제 주사가 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예. 알코올 포티파이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인에다가 브랜디를 좀 섞어주게 되면 이것 마찬가지로 항해할 때 씻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와인을 씻고 나가면은 초반에 다 마셔서 없애지 않으면 바로 식초돼 버리니까 예. 여기에다가 브랜디를 좀 타주게 되면은 그 도수를 가지고 조금 더 보관 상미 기간을 늘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런 술로 과하주가 있는 거고. 좀 더운 나라에 이런 방법을 많이 네, 쓰는 것 같아요. 추운 네. 나라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포르투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날씨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있으면은 또 네. 온갖 거를 기술을 다 동원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뭐 추위를 그러니까 동파 방지하는 기술부터 이렇게 여름에 쉬어버리는 뭐 이런 것도 방지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로 그 폭탄주 같은 것도 있었어요. 진짜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름이 혼돈주였거든요. 혼돈주. 케이오스 멋있지 않습니까? 와, 혼돈주. 멋지네. 그래서 19세기에 이제 쓰여진 그 양주방인가하는 책에 보면은 혼돈주 만드는 법이 있는데 예. 뭐 가정에서 한번 시도해 보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막걸리 한 사발에다가 예. 소주를 이렇게 붓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다려요. 그래서 여기서 소주는 그냥 그 초록병 소주 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예. 옛날에 쓰던 이제 증류 증류식 전통 소주 예. 그걸 부어서 좀 기다리면은 그 소주가 위에 맑게 뜰 때, 맑게 올라올 때 그 맑은 부분을 취해서 마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네. 정신이 혼돈이 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돈주군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네. 정조 때 기록에 보면은 예. 유산 다툼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 중에 하나를 보내버리려고 혼돈주를 계속 꺼내서 예.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만드는 죽었다고요? 네, 그 기사가 왕조실록에 보면 나옵니다. 정조 때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혼돈주가 아니라 사망주네요. 네. 그 진짜 독살이죠, 독살. 독살이네요. 근데 또 혼돈주가 또 그런 의미로만 소비된 건 아니고 혼돈주는 이제 그런 폭탄주 같은 의미의 혼돈주도 있지만 제가 좀 더 좋아하는 혼돈주의 정의는 뭐냐면은 그 연산군 때 그 정희량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풍운하였는데 일단은 학식이 높아가지고 그 중용이 됐었는데 무오사화 때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해서 유배를 가요. 예. 그 유배 이유도 그러니까 뭐 대단히 뭐 어디 가담했다 이게 아니라 너 미리부터 알고 있었지. 근데 왜 일찍 얘기를 안 했어? 이걸로 이제 이분이 유배를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세상 일에 좀 이제 관심을 끊기 시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뭐 그 신선이 되는 뭐 이런 거 연구하고 일설에는 신선로 그 열구자탕 신선로 있잖아요. 네. 그 틀도 이분이 개발했다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는 진짜로 신선이 됐다는 말도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탁주를 만들어서 드시는데 그 탁주를 자기가 혼돈주라고 이름을 붙이고 시를 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나의 탁주를 마심으로써 나의 천성을 보존하네. 술로써 나의 선생을 삼으니 이것은 탁주도 청주도 아니라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원래 옛날적인 개념에서는 술독 안에다 술을 안 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기다려요. 그래서 맑은 걸 떠요. 그게 청주예요. 청주가 더 그 값비싸고 더 먹고 싶고 더 격이 높은 거야. 예. 그래서 사대부들은 청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떠내고 남으면 아직 걸쭉한 게 남았잖아요. 탁주. 그거를 이제 쭉 짜가지고 그걸 이제 마지막에 걸러서 먹으면은 그게 이제 막걸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청주가 뜨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 섞여 있을 때 마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프리미엄 막걸리인 거예요. 프리미엄 막걸리. 프리미엄 막걸리일 수도 네. 있고 사문 난적일 수도 있네요. 청주를 먹어야지. 지금 사대부가 어디 지금 내가 이게 보니까 사문. 정일영이라는 선생님은 네네네. 스토리텔링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이 그래서 네. 마지막도 하여간 참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산책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사라지셨다고 하는데 예. 일설에는 신선이 되었다. 아니면 일설에는 진짜 세상을 비관해서 저 강으로 몸을 던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술 얘기만 해도 제가 보기엔 한 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술만 마시면은 취하고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안주도 좀 먹어야 돼요. 네네. 자, 안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안주들이 좀 이렇게 더해지고 네. 섞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많죠, 어떤 많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냥 음식을 음. 주는 대로 안 먹어요. 아, 우리는. 그렇죠. 그러네. 왜냐면 외국과 일단 식탁이 다릅니다. 음. 우리 식탁에 조리기구 다 있어요. 음. 예를 들면 불판이 있어요. 그렇죠. 화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를 수 있는 가위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그다음 식재료가 있습니다. 뭐 상추, 고추 뭐 이런 반찬들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죄송한데 그 진짜 외국에서 좀 신기하게 하는 게 그 고기를 가위로 잘라 먹는 거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나라 서양에서는 보통 칼로 자기가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니고 그건 이제 썰어서 먹을 때만 하는 거고요. 예. 보통은 먹기 좋은 크기나 아니면 이제 조리할 때 주방에서 그냥 다 해가지고 나오고 그걸 먹기만 하는 건데 예. 우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음. 예, 여기에 막 김치 있으면 예를 들면 찌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골 같은데 야 김치 다 넣어 이렇게. 그다음에 뭐 깻잎 있으면 다 이것도 가위로 잘라서 넣어요. 예. 그래가지고 밥도 볶아 먹고 여기다가 이제 살이라 그래가지고 뭐 우동을 넣든지 라면을 넣든지 별의별 방법을 통해 갖고 굉장히 하나의 그냥 제 2차 조리를 하는 거죠. 손님들 자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뭔가 더해지고 똑같은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각각 다른 음식을 먹은 겁니다. 네, 뭐 그렇네요. 나물 넣는 사람, 맞아요. 예, 뭐 무슨 육수 더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당면, 쫄면, 우동 이런 사리들 넣어서 드시면 다른 분이랑 다 분명히 다른 음식을 먹은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방법이 또 하나씩 있죠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섞어찌개라는 게 사실은 전 굉장히 이상한 음식이에요. 우리나라 음식이 다 섞어찌개인데 왜 유독 얘만 섞어찌개야? 족보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섞어찌개 자체도 뭐 독자적인 이제 브랜드가 됐잖아요 지금. 네. 예. 그래서 부대찌개와 섞어찌개의 차이가 사실 저는 어떤 데 가면 구분이 안 가요. 그렇죠. 네. 부대찌개는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네네네. 해서 보통 부대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겨난 건데 이것도 이제 더해진 거잖아요. 섞은 거죠, 그것도. 서양의 이제 군사 전투식량으로 나온 통조림 햄과 그다음에 베이크드 빈스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김치를 넣거나 배추를 넣고 끓여가지고 그냥 찌개로 국물 떠먹고 와 맛있다. 그랬더니 요즘 외국에서 K푸드 중에 인기 있는 게 또 부대찌개입니다. 부대찌개. 아, 네. 부대찌개가 인기가 있어요. 굉장히 인기 있어요. 이게 묘하게 중독성 있잖아요. 이게 부대찌개가. 원래는 굉장한 이제 정크푸드 취급을 하던 그런 것을 봤던 통조림들이에요. 예. 근데 그게 요리가 되니까 그거를 내가 왜 먹어 했던 분들이 이제 드시고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었네. 햄하고 콩하고 뭐 이런 게 막 통조림 그러니까 음식들이 그 햄의 들어가잖아요. 짠 이제 맛들이 있잖아요. 예. 그 특유의 향과 그게 국물에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재료들은 다 알겠는 재료잖아요. 네. 베이크드 빈, 뭐 치즈, 네. 뭐 햄, 뭐 소세지. 그다음에 콩고기 네.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고기 덩어리들. 근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 한국식 양념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처음엔 낯선데 먹다 보니 무슨 맛인지 다 아는 맛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그 묘한 중독성 이런 것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각각의 목소리를 내던 걸 보다가 모두가 합창을 하고 있는 걸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대 예전에는 부대찌개보다는 부대고기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부대고기. 부대찌개보다 네. 부대고기가 먼저였고, 그러니까 그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고기들을 파는 부대고깃집이 있었고 예. 거기에서 이제 부대찌개라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부대찌개가 부대고기를 압도해 버렸지만 여튼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부대찌개집 뭐 그러니까 정말로 뭐 송탄에 있는 집이나 이런 원조집들을 가보면 의정부 뭐 송탄 뭐 그렇죠. 이런 데 있죠. 남영동에도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미군들과 이제 상대로 장사를 했던 집에 가보면 부대 고기가 꼭 있어요. 티본 스테이크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거기만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뭐냐하면은 스테이크 시켜도 베이컨이 같이 나와요. 근데 그 베이컨이 결코 우리 그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그 기름이 없는 순살 베이컨 이런 게 아니라 예. 지방이 정말 많이 붙어 있는 베이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굽게 되면은 그 조미 맛이 가득한 그 기름이 쫙 이렇게 깔리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티본 스테이크를 굽는 거예요 원래. 스테이크, 피망, 양배추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요. 예. 거기다가 또 소스는
스테이크 소스를 그러니까 이 정말 스테이크 순혈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무슨 이런 근본 없는 짓이 있냐 고기는 좀 고기 맛으로 먹어야지 이게 얼마나 왜 기름을 비싼 여기다가 부위인데. 지금 더해 막 이렇게 게다가 했겠네. 이거 조미료가 아예 들어간 기름에다 구워. 근데 그게 이제 한국적인 효율과 어떤 과감함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이 맛있잖아. 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의 음식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좀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농경지가 이게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또 자기 특산물로만 뭐를 만들어야 되니까 김치도 그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사실 다 배추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그럼요. 것들이 좀 많이 발달한 것 같고 여기에 뭐 전쟁과 뭐 이런 굴곡진 역사들이 더해지면서 이거를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더하고 그러면서 독특한 문화들이 많이 음식 문화도 발달한 것 같아요. 그런 네. 응용력이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뭐 여행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여행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행을 뭐 추천하실 만한 게 이 좀 뭐라고 해 지금의 이제 컨셉에 맞게 더하기 이런 컨셉에 맞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여행지가 있는지. 뭐 여행 추천할 곳은 많은데 이제 오늘이 당장 설이니까 오늘 내일 뭐 이렇게 계속 뭐 떠나시기는 힘들어요. 예. 차가 많이 막혀서. 아, 원래 이 방송 듣고 다음 명절 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딱 먼발치로 보이는 휴일들이 있잖아요. 예. 2월 말 3월 초에 이제 노래 볼 수 있을 여행지가 바로 이젠 꽃 구경을 가야죠. 꽃 구경. 예, 꽃은 뭐 차례로 핍니다. 예.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펴요. 뭐 아파트 먼저 피고 그래요. 북쪽에 있어도. 근데 벚꽃만큼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데 가장 반가운 게 이제 또 군항제죠. 예, 진해 군항제가 굉장히 이름난 이유는 군항제는 사실 벚꽃 축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충무공을 기리는 제사예요. 해군이 있잖아요. 예. 해군이 이제 충무공을 기리는 그런 제사를 지낸 게 바로 그 축제의 제자가 제사인데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그날 또 마침 시기가 그때 벚꽃이 왕벗이 화려하게 필 때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벚꽃 축제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 가면 또 좋은 게 해군 사관학교를 개방합니다. 예. 예, 그래서 군부대와 바다와 군함들이 있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삭막한 그런 이제 군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철의 이미지, 차가운 이미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벚꽃이 그렇게 화려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더해진 그렇네요. 아주 화려함과 어떤 강인함이 같이 있는 그러한 굉장히 소수의 특별한 행사죠. 그렇군요. 네, 제가 그래서. 사실 군항제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진짜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예. 너무 막혀요. 너무 많이 그치. 많이 가요, 진짜로. 이게 예. 그래서 진해가 창원시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통제를 합니다. 아예 차로는 못 들어가게 해서 만민고개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저걸 타고 이동을 경화역과 그쪽에서 셔틀을 타고 이동하도록 했는데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좀 낫습니다. 그래도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저도 한번 꼭 군항제를 한번 네네.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탁정 PD님은 저는 뭐 진해 이렇게 멀리 가셨으니까 좀 가까운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을 찾자면은 섬에 육지를 더하고 이 고려에다 조선을 더하고 요새에다가 사찰을 더하고 이런 곳이면 이제 강화도. 강화도네요. 네, 강화도. 고려가 들어가니까 딱 이제 네네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돼지고기에 젓갈을 더해서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젓국갈비. 네. 젖국갈비요. 네, 젓국갈비 못 들어보셨죠? 예, 저 안 먹어봤어요. 네, 이 서해안의 아주 독특한 또 음식인데. 태안에서도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우젓으로 감칠맛을 극대화한 돼지 등뼈 전골. 예.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어쨌든 새우젓의 또 본고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간 젓국갈비 그러면은 벌써 입안에 군침이 고이네요. 네. 네. 그렇군요. 음. 강화도도 뭐 진짜 뭐라고 할까요? 굴곡진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예. 삼별초가 뭐 거기에서 있다가 항전을 했었고 항전을 했고. 맞아요, 예. 맞아요. 예전에 병인양요. 예, 그다음에 우리 사고를 이제 털렸죠 거기서. 그랬던 광성진 뭐 다양한 어떤 군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것도 있고요. 고려산에 또 보면 이제 그건 5월 정도 되는데 단풍이 철쭉이 참 굉장히 화려하게 핍니다. 고려산. 그래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찰들도 굉장히 유명한 사찰들이 많죠. 전등사라든가 그다음에 DMZ 쪽으로 이제 거기가 이제 바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교동도 같은 데 들어가시면 황해도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또 그런 이북 문화가 더해진 예, 그러한 모습들도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번에는 진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봐야 될 곳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한번 남은 연휴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시간이 네네. 많지는 않았지만은 남은 연휴 기간 요거 한번 해봐라. 네네. 이렇게 좀 추천 좀 해주실 수 있는 거. 저는 그동안 못했던 거를 많이 제가 못했던 거를 많이 이제 권하고 싶은데 예. 정말로 최근에 나왔던 이제 다양한 K 콘텐츠들 있잖아요. 컬처 이거 한번 몰아보기라든가 예. 문화적인 대중문화나 뭐 아니면 무슨 본인이 관심이 있었던 뭐 공연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연휴 기간을 남은 연휴를 그런 수혈 기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맨날 섭취하는 거는 맛있는 음식과 예. 뭐 술 정도인데 거기다가 그것 때문에 결핍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영양분들을 자양분들을 나머지 기간에 좀 약간 충전을 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진짜 그게 필요한 게 맨날 네네. 섭취하는 게 정치 뉴스, 그러니까요. 사건 네. 사고 이거를 하루 종일 섭취하다 보니까 네. 문화로 좀 이렇게 힐링을 좀 받고 싶어요, 진짜. 디톡스. 촉촉해집니다. 원래 너무 부석부석해요. 저 촉촉합니다. 피부도 네. 좀 촉촉하고요. 저는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시군요. 그렇네요. 탁피디님은 네, 저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역할 바꾸기를 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할 바꾸기. 역할 바꾸기.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를테면은 가정에서 어떤 건 누구의 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굳어진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이를테면은 뭐 저 재활용은 누가 버리고 요리는 누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는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거 있을 텐데 그거를 안 하던 사람이 꼭 좀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자꾸 툴툴거리는 이유가 있었구나. 예. 이게 새삼 이런 부분이 참 힘들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보시고 그런 거 가지고 좀 이야기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시면서 가정에 좀 화목을 더 도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딸내미한테 시킬 게 엄청나게 지금. 아,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니까 역할을 본다. 나가서 출근해. 너도 한번 네. 청소해봐라. 너도 한번 설거지해봐라. 필요합니다. 뭐 네. 이런 거. 저는 고양이들밖에 없어서 고양이들한테 좀 역할 본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밥도 좀 하라 그러고 좀. 그럼 고양이들이 편집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청소도 하고. 힘드네요. 그리고 네. 탁PD님은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그러면 되니까 나는. 그렇군요. 캣타워에 올라가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루밍이나 좀 하고 이렇게 간식이나 먹고. 그렇군요.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진짜. 역할 바꾸기도 우리가 살면서 너무 내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거를 바라보고 상대방이 이해 못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더하기 아닌가, 내 삶의 그렇죠. 더하기 관점을 아닌가. 더하기.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명절 세시풍속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또 즐겁게 나눠봤는데 다음 명절에는 또 얼마나 풍성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우석 놀고먹기 연구소장 그리고 탁재영 PD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은 연휴 또 잘 쉬십시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공감 설특집 더하다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낯선 것들이 섞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전혀 다른 재료들이 만나 기막힌 풍미를 내는 융합의 미학을 즐겨봤습니다. 단순히 가짓수만 들리는 나열이 아니라 서로의 빈틈을 메우고 색깔을 입히는 맛있는 연대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확인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넉넉하고 맛있는 기운을 담아 청취자 여러분께 설 인사를 올립니다. 공감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한 해도 뉴스공감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넓은 시야와 깊은 통찰을 더하는 시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디오로 발행된 김준일의 뉴스공감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CPBC 라디오를 검색해서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6시 3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